숲의 인문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었죠. 숲의 인문학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해 봐드리면, 여기 판서 잠깐 해볼게요. 자연의 완벽한 압축판이에요.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완벽한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응축된 데가 숲이다라고 하는 것이 깊게 숲을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것을 원리 또는 이치의 리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인간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 사람으로서의 길, 이걸 고민해 왔거든요. 이 속에는 인문적 서적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계발서 막 이런 거 계속 읽었어요. 한동안 이 자기계발의 책들이 막 그냥 세상에 폭증했던 시대가 있어요. 국가적 슬로건이, 광고의 슬로건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거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잘하면 삶이 좋아지느냐? 아까 쭉 읽었잖아요, 무명 씨의 노래를. 거기로부터 허롭고 바스락바스락해져가는 삶은 바로 또 다른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리,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로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볼 수 있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숲인문학이다라고 저는 정리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동안 숲인문학을, 숲의 인문을 뭐라고 쭉 주제를 다뤄왔냐면, 숲에 존재하고 있는 신화적 요소. 그 인류만이 신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단수로부터 얘기를 쭉 해와요. 원주에도 이 신화적 요소가 신림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 연구 매우 중요하죠.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인간이 이용해왔던 목재 산림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목재 문화 연구를 지원하고, 이것을 또 어떤 문화 연구 공간으로서 이렇게 갖춰두고 있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에서도 이 목재 문화에 관한 거 도마도 만들고 뭐 등등 하는 것들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건강과 연결해가지고, 웰빙과 연결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서 산야초가 어떻고 산나물 들나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 주로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조금 다르죠. 이러한 기존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생명의 원리, 자연 우주의 원리로부터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삶의 지혜를 구해보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 촌부인 제가 주장하고 있는 숲인문학의 요지는 바로 이 섹터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섹터는 기존의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게 좀 그 어떤 현학적으로 들린다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노자 선생이 삶의 최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선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로 훌륭한 것은 약수이니라. 상선약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무이당 선생께서도 노자 공부를 하시고, 이현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공부하신 그 저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핵심적인 것 중에, 노자 사상의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무의, 그리고 그 무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 중에 한 모습이 상선약수, 물과 같아지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훌륭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융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물처럼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굴 이기려 하지 않죠. 오다가 바다를 냇물은 강을 포기하지 않는다였나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였나요?
역시 스케일이 있으시네. 네, 강물은 바다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딱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물의 원리예요. 맞서지 않는데도 절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버려두지 않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숲의 인문학이에요. 물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물은 자연에서 보면 끝없이 순환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게 숲을 통해서 먼저 나무들이 먼저 몸으로 바꿔내고요. 그 몸으로 바꿔내지 않은 것들이 1차적으로 표면을 타고 개울을 만들고요. 또 나중에 비가 안 오는 시절에도 개울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숲의 흙과 나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서히 뱉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은 지기를 가지만 지기를 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길을 가지만 동시에 누구를 살려내냐면 다른 무수한 생명을 살려내죠. 그러니 물처럼 굽이치고 유연하라만이 아니라, 이건 제 해석인데, 물처럼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은 지 길을 가며 무수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며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계세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길이고 붓다의 길인 거죠. 아까 원시 포유류 얘기했는데 지 새끼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약수, 나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 인문학의 정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매력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가 늘 열어드리는 눈이 있어요. 기존의 시선들은 과학적 시선으로 계속 숲을 봐왔기 때문에 이 인문적 시선,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를 구하는 숲,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숲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눈을 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숲을 어디까지 만나봤어요? 대개 숲을 보는 시선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이름이 뭐야? 숲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이름이 뭐야? 그 옆에 있던 그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은 딱 이름을 물어보면 그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나물로 먹을 수 있는겨? 이 2번째 말이죠. 3번째 말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어디 좋은겨? 네,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분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그럼 때로 심으면 돈 좀 되는겨? 5번째 시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나마 이게 참 다행한 시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와 예쁘다입니다. 이 심미적 시선을 빼고 나면 전부 4개의 시선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고, 그래서 숲을 만나고 있는 수준은 딱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도발적으로 던져봐드린 거고요. 홍승관이라고 하는 가수를 발견하고 제가 무척 반가웠는데, 그 이유는 노래로 이렇게 숲의 인문학을 그냥 딱 정리해놨네 라고. 한번 보세요. 이분이 노래한 자신은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 정말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거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신 분 있으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깨닫다는 씨앗이 깨고 흙에 닿아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깨닫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깨고 새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고 나가야 되는 머리로 아는 거고요. 깨닫다는 직접 체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연이냐면 모험이 필연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 나처럼 사는 거 나밖에 없다. 내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깨달은 자는 무엇을 또한 깨달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풀도 저처럼 사는 건 저놈 하나밖에 없지. 타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의 기본이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꺾어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허위로 내가 누군가에 속아서 누군가의 신념 체계를 따라서 하는 일을 안 하죠.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먹어요. 이걸 깨달은 자는 속지 않아요. 그 무수한 현혹에 속지 않고 무수한 마타도어를 더 깊게 들여다봐서 본질을 보려 한다고요. 이건 선거 때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똑같아요.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진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신을 우리를 심판하는 대상으로서만 여기는 신앙은 저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신앙은 당신은 너무 얕은 신앙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깨달은 자는 한번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고, 그걸 깨달았다면 타인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리스펙트, 존중, 생명 존중의 사상이 싹트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위대한 깨달음을 무엇을 통해 했대요? 뭐가 가르쳐줬대요, 이걸? 홍순관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첫째, 들의 풀이. 둘째, 산의 나무가. 또 뭐가 가르쳐줬대요? 강인데 어떤 강이래요? 세월의 강이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요, 보통. 그런데 세월이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홍순관은 고백하고 있어요. 강과 대조적이었던 게 바다였죠. 바다는 또 뭐였어요? 어떤 바다래요? 기억력 좋으세요. 침묵의 바다래요. 깊은 가르침은 말하는 저 같은 놈한테서 온대요. 여러분 스스로 깊게 침묵할 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강의 많이 들을 일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히려 강의는 여러분에게 매개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깨서 다 도달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가면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자주 멈추라 하고 자주 눈을 닫으라 합니다. 그리고 입도 다물라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놀라운 신비들을 당신이 발견해 나가는 게 점점 많아질 때, 그때 숲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첫 창문이 열리는 거라고. 근데 강박이에요. 산림교육 전문가들의 강박이 뭘 자꾸 해줘야 된다고 믿어요. 이 안에 다 있다고, 우리 안에. 스스로 침묵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이 가르쳐줬대요? 네? 들의 풀이, 산의 나무가,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준 게 있는데, 맞아, 지금 선생님 딱 얘기하셨어요. 요 녀석이 가르쳐줬대요. 얘 누구예요? 예, 강아지 풀. 강아지 풀. 요 놈이 요쪽에서도 왔다가 요쪽으로도 간대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1번, 흔들리고 살아도 된다, 얘들아. 2번, 흔들리지 말아라, 얘들아. 1번, 2번?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홍순관이 말하잖아요. 바람이 가르쳐줬어. 강아지 풀이 가르쳐줬어. 삶은 흔들리는 거라고. 물이 가르쳐줬어. 바위를 만나면 굽이 치는 거라고. 노자예요. 이것이 숲의 인문의 핵심이다. 노래 한 곡으로 이걸 완벽하게 정리했다. 노자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도법자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길이죠. 그것은 닮아 있다. 무엇을? 자연을 닮아 있다. 이 법자는 닮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노자께서 일찌감치 정리해 놓은 거예요. 도는
자연을 닮아 있다. 이게 숲인문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숲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답하는 숲. 이게 숲인문학의 기본적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망라해 보세요. 삶의 문제 뭘 겪고 계세요? 17살쯤에 찾아온 제 삶의 실존적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나? 나는 왜 분단된 나라에, 그것도 전기가 한 10살이 넘어서 들어오는 그 시골 동네에 무학의 문맹이신 어머니의 가난한 아버지의 장애가 있는 형제의, 왜 나는 그런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답해줘요. 이 질문의 대답을 제가 40살의 숲을 통해 얻게 돼요. 그게 제가 쓴 숲에게 길을 묻다의 첫 장을 구성하죠. 그 17에 품었던 질문의 대답이 제 책의 그 1막, 4막,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막을 구성합니다. 생명은 무엇이지? 왜 태어난 거지? 이게 생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장에 딱 정리가 되고요. 난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운명이라는 장에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이게 17에 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숲인문학은 정리가 돼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을 가져왔어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기에 숲속으로 들어갔다. 깊이 살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숲에서 그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주가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훌륭해요. 이 점에서. 예. 예. 그 하늘과 별과 구름, 물과 흙과 바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새와 거미, 두더지와 지렁이, 그리고 우리 인간, 나아가 온 생명을 관통하여 그 신비 앞에서 감탄하게 하고 영감과 희망과 용기를 주며 두 손을 모으게 하고 그 리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는 원리가 이 자연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어요. 자연에는. 우리의 삶도 리듬이 있고요. 자연의 리듬과 우리의 리듬이 일치할 때 삶은 순조로워요. 물은 그 리듬을 그대로 타는 거예요. 강아지 풀도 그 리듬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내가 어쩔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바람은 우주 전체를 위해 불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안 불어줄 수 없는 존재예요.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은 동시에 내가 숨 쉬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숲을 바라보는 핵심적 관점 중에 하나. 바람은 나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요 시선을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설명드려 볼게요. 야외로 가기 전에 그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눈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숲을, 이제 이 가르침, 노자가 본 것, 홍순관이 노래한 것, 이 김용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이 시선으로 숲을 보려면 닫힌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눈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봐요. 냉이하면 떠오르는 말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된장국, 아까 말씀드린 개 이름이 뭐예요? 먹으면 좋아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봄, 향기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냉이에게서 꽃을 떠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황새냉이라고 하는 냉이가 피워낸 꽃이에요. 여러분, 이 냉이가 캐러 가는 시절이 언제예요? 딱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죠? 네, 지금 여러분 밤에 영하예요?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영하네요. 그죠? 네, 지금 냉이 가서 캐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냉이가 씨앗에서 새싹으로 바뀐 건 언제쯤일 것 같아요? 팀장님 언제일 것 같아요? 겨울, 그래요.
여기 저 자연에서 좀 논일고 계시는 분은 가을 바로 얘기해요. 이게 공부를 좀 했다는 얘기예요. 냉이는 가을에 싹을 틔워요. 놀랍게. 그리고 서리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린 날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왜 지금 싹 틔우면 안 돼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기부터 싹을 틔우면 안 되나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생명을 여러분이 깊게 보려 한다면 무엇을 함께 보셔야 되냐면 모든 단면은 우리가 단면으로 세계를 보는데 익숙해요.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하는 게 주로 뭐예요? 보면 뭐 선거벽보에도 다 단면만 나와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했고. 그런데 모든 단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배경과 사연을 함께 끌고 와요. 배경과 사연을 함께 끌고 와서 그 존재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단면은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으셔서 그런 거예요. 네? 어느 단면이 화려함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돋보이는 것이 세상에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놈을 보면 어디 남루한 존재가 나랑 같이 앉아 밥을 먹냐. 제가 실제로 이거 예전에 벤처 CEO 할 때 저한테 그 어느 사업 파트너를 좀 맺어보려고 갔던 사람이 저보고 저녁을 먹고는 술자리에 가서 술 몇 잔 먹더니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 차종이 뭐야? 그래서 승합차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헤어집시다. 당신과 내가 격이 달라. 격이 다르대. 뭘 가지고 봤어요? 제 차. 단면이요.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근데 이 오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지 않나요? 네. 무슨 대학 나왔대? 네? 저 사람 명함에 뭐라고 써 있대? 다 단면이에요. 단면은 우열로 나뉘고요. 주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선과 악으로 나뉩니다. 시와 비로 나뉘어요. 또 뭘로 나뉘어요? 호불호로 나뉩니다. 호불호, 유분리로 나뉘어요.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해로 나뉘어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는 오류를 계속 겪고 있어요. 누가 욕했대. 욕을 왜 했대? 이게 배경과 사연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이 배경과 사연을 함께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삶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어요. 그 존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풀 한 포기가 먹는 거냐 마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이로운 거냐로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냉이는 왜 그 사연과 배경이 도대체 뭐래? 이걸 함께 볼 수 있어야죠. 냉이의 사연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놈이 여러분이 캐서 먹는 주로 그 냉이잖아요. 요거 제가 찍은 10월 달의 사진이에요. 10월에 어느 따사로운 날에 냉이는 이미 이렇게 싹을 틔워놓고 있죠. 그러니까 냉이를 지금만 캐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도 캐서 먹을 수는 있겠죠. 냉이가 왜 저때 싹을 틔워두냐면 요놈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이제 숲을 보는 눈 중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 더 나왔어요. 배경과 사연으로 보자. 배경과 사연의 핵심은 관계다. 여러분 이게 냉이가 맺어놓은 씨앗이고 열매잖아요. 이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 심장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 같기도 한 저 녀석이 씨앗인데 가운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피사계 심도 피사계 심도라는 게 초점 거리가 같이 맞아 있잖아요. 얘가 키가 같다는 얘기죠. 냉이는 이놈들은 제 키만큼 크는 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망초, 개망초, 서나물, 쇠서나물, 엉겅퀴 이런 녀석들 전부 다 제 키보다 더 높게 크잖아요. 냉이가 그 틈바구니에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봄날 얘들하고 똑같이 출발을 하면
물론 얘들도 겨울에 싹을 틔워놓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놈들은 더 큰 나무와의 관계에서 얘들은 이길 수 있으니까 늦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이 잎을 내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살면서 얘들도 그만큼 키를 키워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 꼴을 그렇게 만들듯이 냉이는 키가 작아서 이놈들과의 다툼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 시린 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냉이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돼요? 이 봄이나 향기 수준을 넘어 그가 겪어냈을 겨울의 시간과 그 인내의 시간들을 함께 보게 되죠. 이 냉이와 감성적으로 우리가 동화되게 되면, 즉 연민이 생겨나면 그의 서러움을 함께 읽게 되죠. 그리고 냉이야 참 대단하구나, 대견하구나, 이것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 한 줄을 쓰게 되죠. 냉이 앞에 무릎을 접고 앉아서 호미를 찍으려다가 냉이야 너의 겨울은 견딜만 했느냐, 내게 찾아온 삶의 겨울이 너무도 시려서 칵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네가 견딘 겨울을 보며 나도 살기로 했구나. 고맙구나 냉이야. 고맙구나 냉이야. 호미를 찍을까요 못 찍을까요? 이러면 이제 생태 철학의 고민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또 생겨나죠. 인간으로서 신은 왜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는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했을까?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동학의 선생들께서 말씀하신 이식천식이 나오고 그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무로 태어나셔야 돼. 풀이나. 근데 그건 역시 무수한 죽음을 여러 차례 미생물들을 거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먹고 삶을 통해 새로운 것을 피워내고 또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려낸 존재들이 마음껏 세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나는 어때요? 나 역시 죽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이식, 천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납골 땅에 여러분 안치하려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많이 먹었잖아. 돌려줘야죠. 다 돌려줘야 돼.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생명을 배경과 사연으로 함께 볼 수 있겠죠. 냉이의 서름과 대견함을 보게 된 이 눈을 가지고 오후에 여러분이 저 생명이 겨울이라고 하는 비생명적 요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볼 거예요. 오후의 핵심적인 현장에서의 주제는 바로 그거인 거예요. 생명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그들이 겨울을 건너는 방법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삶의 지혜가 생겨나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겨울은 어찌해야 할까?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적 주제다.